환자분들이 뇌 전이를 두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 말기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암이라는 병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때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김규현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내전이 치료라는 주제로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원용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뇌 전이는 의료진인 제가 들어도 참 무거운 용어인데요. 폐암 환우분들이 느끼기에는 더 무서운 느낌을 가지실 것 같은데 폐암의 내전이가 무엇이고 얼마나 생기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뇌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암이 원래 발생한 곳이 아닌 뇌로 전이가 된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폐암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약 14에서 20% 정도의 환자분에서 뇌 전이가 함께 발견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흔한 서남의 경우에는 약 16% 정도의 환자에서 진단 시에 이미 뇌 전이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6명 중에 한 분에 해당을 하는데 그만큼 폐암에서는 뇌 전이 발생이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왜 폐암에서 유독 뇌전이가 흔한 걸까요? 폐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피가 산소를 받기 위해서 계속 들어왔다가 나가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폐에 생긴 암세포는 상대적으로 혈관으로 많이, 뇌가 또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다 보니까 혈관으로 들어간 암세포의 혈류가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폐암에서는 뇌전이가 더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 때문에 뇌전이뿐만 아니라 뼈전이도 폐암에서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폐암을 처음 진단했을 때에는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을 하는데 그럼 뇌전이의 경우도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뇌전이에 대해서는 조직검사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폐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보통은 원발병소, 즉 암이 처음 생긴 자리인 폐에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MRI를 찍게 되면은 그 MRI에 보이는 모양으로 뇌종양이다 아니면은 전이로 가서 생긴 뇌전이암이다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드물지만 증상이 많이 심하거나 또는 MRI로 모양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검사를 겸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뇌전이가 있으면 말기인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뇌전이가 있으면 병기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분들이 뇌전이를 두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 말기라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폐암의 뇌전이의 경우는 환자분이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걸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전이는 폐암에서 스테이지 4,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기인 거는 맞지만 사실 폐암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그거를 다 말기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말기, 터미널 캔서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이제 써볼 치료가 없거나 손 쓸 방법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말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서남에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 EGFR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초 4기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은 1년 이상 생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5년 이상 장기로 생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이제 편평상피암에서 2기나 3기로 수술이랑 항암까지 하신 분들에 비해서도 생존의 측면에서는 우월한 치료 성적을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뇌전이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말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뇌전이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뇌전이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치료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전이의 크기가 크거나 전이 병변 주변에 부종이 심해서 환자에게서 뇌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예를 들어 의식이 저하되거나 신체 한쪽 부위를 쓰기가 어렵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하는 증상 등이 있을 때는 응급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방사선 치료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 있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에 있어서는 예전과 달리 선택의 범위가 다소 넓어졌습니다. 그럼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는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의 범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치료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뇌 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뇌 방사선 치료, 전체 뇌를 다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뇌 전이의 개수가 많지 않은 기관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5개 이하 내지는 10개 이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체 뇌가 아니라 정밀한
방사선 치료의 이제 영어 약자로 SRS,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환우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감마 나이프 시술, 사이버 나이프 시술, 이제 이러한 치료들이 SRS에 해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쓰는 일반 기계들도 최근에는 이런 방사선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폐암 환자들을 진료를 보다 보면 뇌 전체의 방사선 치료를 꺼려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럼 전뇌 방사선 치료는 어떤 때 주로 시행을 하게 되나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뇌 전이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전이의 범위가 뇌 전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전뇌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폐암의 종류, 아니면 기대 여명, 환자의 나이 등도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고려 대상이긴 한데요. 원칙으로 봤을 때 전뇌 방사선 치료는 뇌 전체뿐만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 척수액 등 전체를 치료 타겟으로 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여전히 이 전뇌 방사선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1차로 쓰는 항암제들이 뇌혈관 장벽, BBB라고 하는데, 그것을 뚫고 뇌에 약물이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치료 동의서를 받을 때도 전신 항암을 시행하신다 하더라도 뇌는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남기 때문에 따로 머리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뇌 전이에도 효과가 좋은 이런 표적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서 이를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 경과를 보고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교수님, 뇌전이가 없는 경우에도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폐암의 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1차 항암 방사선 치료를 마친 이후에 뇌 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으로 전뇌 방사선 치료, 이제 영어로 PCI라고 하는데, 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세포 폐암의 뇌 전이가 너무 흔하고 뇌 전이가 가져올 삶의 질 저하나 임상적인 위험이 뇌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폐암 환자분들이라면 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방사선을 이용한 뇌전이 치료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SRS, 이제 뭐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같은 정밀하게 하는 선택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전뇌 방사선 치료 부작용 때문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가장 환자분이 흔하게 겪는 거로는 일단 일시적으로 머리 전체가 다 빠지는 탈모가 오게 됩니다. 신체 다른 부위를 치료할 때는 머리가 빠지지 않는데, 뇌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모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한 2-3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SRS의 경우도 치료 부위가 두개골에 뼈에 가까운 경우에는 일부 치료 부위 주변으로 탈모가 일어나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기간에 두통, 오심, 피로감 등이 또 다른 부작용인데요.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에서는 피로감으로 인한 전신 수행 능력에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전뇌 방사선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나이가 많은 고령 환자의 치료 시행 여부는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전뇌 방사선 치료 시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전뇌 방사선 치료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도 사실 인지기능 저하, 치매랑 비슷한 증상인데요. 기억의 능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이 느려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 전이가 그대로 진행하였을 때 증상이 너무 악화가 될 게 예상이 되면은 이런 위험성을 감수를 하고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 인지기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기술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해마와 편도체,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의 방사선 용량을 줄이는 그런 전뇌 방사선 치료 방법도 도입이 돼서 일부 환자에서는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비교가 될 텐데, 왼쪽의 경우는 이전에 했던 방사선 치료는 뇌 전체가 동일한 색깔로 방사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색깔이 빠지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마 편도체 이제 관련된 부분이고, 거기에 방사선을 조금 줄여서 넣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암제 치료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독성도 존재를 하지만, 그 치료를 완료했을 때 환자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라면은 이제 치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뇌 방사선 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이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폐암이 처음에 딱 진단이 되고 뇌 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은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암이라는 병은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면은 치료의 결정을 무작정 차일피일 미루시면 안 되거든요. 그때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좀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특히 표적 치료제 등을 포함해서 최근에 치료 방법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환자분들의 치료 성적 또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폐암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늦지 않게 받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폐암의 내전이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방사선 종양학과 원영균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기술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고 치료 약제의 발전에 따라 폐암의 치료 성적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폐암 환자 혹은 보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마켓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